안녕하세요. 나무병정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 시스템의 작동 원리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앞에서 소개된 경제 작동 원리 모델 속에 숨겨져 있는 세 가지 주요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이클은 여기 잘 보시면 옅은 붉은색으로 화살표를 제가 그려놨죠. 이렇게.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이 소비가 늘어나면, 즉 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물가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서 대출이 줄어들어서 소비를 줄임으로써 그 물가를 낮추는 그런 어떤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작용이 발생한다는 걸 나타냅니다. 반대로 소비가 줄어들면은 물가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자율도 낮아져서, 예를 들어 물가가 낮아지면 이자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둘 간의 양의 관계가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자율이 낮아져서 대출이 쉽게 되니까 지출이 늘어나게 돼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항상 지나치면 그거를 줄이려고 작용을 하게 되고 또 부족하면 그거를 키우려고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이제 음의 피드백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거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바로 생산성과 관련된 사이클인데요. 자, 왼쪽 밑에 여기 또 하나의 옅은 색의 어떤 그 붉은 화살표가 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생산성이 늘어나서 수입이 증가돼서 소위 말하면 이제 내 돈이 늘어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근데 지출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들의 소득도 또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순환에 의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더 많이 풍요로워지게 된다 하는 그런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자, 이건 사실은 등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이라기보다는 계속 상승만 하게 되는 일방향적으로 상승 일변도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런 걸 의미하죠. 실제로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주기는 바로 요 위에 또 붉은색 하나 또 생겼죠.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여기서 자산 가격이라고 표현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거 앞으로 그 가격이 더 오르겠구나. 그러면 이제 투자할 가치가 있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시장에 더 뛰어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은 게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죠. 근데 지금 그렇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늘리게 돼요. 대출을 늘리게 되면 이제 더 소비가 늘어나고 자산 가격이 더 오르고 그러면은 기대 심리가 더 커져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해서 부동산을 사고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사이클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잘 보시면 항상 상승만 하는 그런 추세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그림에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부채가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지금 금리가 오른다든지 하는 원인이 생기면 가계가 파산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채가 소멸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서 가격 거품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 3개 정도의 중요한 경제 사이클을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경제를 구성하는 3가지 사이클이 있다. 첫째는 단기 부채 사이클. 중앙은행에서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에 영향을 주어서 이것이 단기 사이클을 발생시킨다. 자, 앞서서 이제 요 중앙 쪽에 있는 작은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또 장기 부채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자산시장 거품과 함께 부채 규모가 매우 커지게 되고 이것은 가처분 소득을 줄여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서 결국 디레버리징으로 가게 되는 그런 사이클이다.
왜 단기 부채와 장기 부채를 레이 달리오는 구분을 했는가 하면요. 이 장기 부채 사이클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춘다거나 혹은 뭐 높인다거나 하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계속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추세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성 향상 사이클. 생산성이 증가되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소득과 소비가 증가돼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이클입니다. 이건 사이클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증가의 개념이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멋있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생산성은 이렇게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장기 부채 사이클은 크게 80년에서 100년 주기로 이렇게 올라갔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경제의 주기를 만들고요. 단기적으로는 10년이라든지 이런 주기로 단기 부채 사이클이 발생되면서 경제의 주기를 형성한다 라는 것이 그 레이 달리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이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부채가 경제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부채의 본질은 뭐냐? 미래의 나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다. 이렇게 레이 달리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부채를 통해서 지출을 소득보다 늘리게 되면 나중에는 소득보다 지출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부채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인다면은 부채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이고요. 부채로 그냥 소비적 지출만 늘리고 끝나면 미래의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자, 단기적 부채 사이클에서는 이자율에 따라서 부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그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혹은 GDP가 성장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조절을 하게 돼요. 자, 부채는 소비를 느리는 작용도 하지만 소비를 줄이는 작용 모두를 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채가 소비를 느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누적된 부채는 결국은 그 소비를 줄이게 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사이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장기 부채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해보면요. 자, 장기 부채 사이클은 인간의 심리적인 원인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사람은 막연한 미래보다는 현재의 어떤 즐거움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미래의 돈을 현재로 당겨와서 쓰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심리적 영향은 계속 부채가 커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점점 많아져서 이자 부담이 커지면 소비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결국 경제가 나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빠진 경제는 이자율을 낮춘다고 해도 다시 되살아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장기 부채 사이클의 끝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것은 디레버리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부채가 정리되어야만 해소될 수 있다.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디레버리징 과정은 자산의 구조조정, 파산, 소비를 줄임 혹은 돈을 찍어냄 등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이러한 장기 부채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라고 레이 달리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돈을 더 찍어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라고 레이 달리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레이 달리오의 경고는 우리가 지금 현재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산 가격 거품과 장기 부채 사이클. 자, 사람들이 미래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대출을 해서 자산시장에 투자하게 된다. 물론 단기적으로 봐서 내가 내는 이자보다 수익률이 높다면 돈을 빌리는 게 맞죠. 그러나 부채가 증가하면 자산 가격에 거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소비 여력을 줄여서 경제를 위축시켜서 결과적으로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거품은 붕괴하게 되고 장기 사이클은 끝난다고 레이 달리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소는 생산성 향상뿐이다. 생산성 향상은 또 이건 제가 약간 코멘트를 적은 건데요. 사회 전반적으로 풍요를 가져오긴 하지만 생산의 집중으로 부의 양극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가장 힘들고도 또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언제쯤 그러면은 거품이 붕괴하느냐? 자,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경제 문제의 가장 핵심에는 바로 이 장기 부채 사이클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부동산과 같은 자산시장이 있는 거고요. 다른 시장과 달리 자산시장에는 가격 거품이 생깁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앞에서 설명을 또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진 않겠고, 결국은 이제 부채가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거품이 가격 거품이 터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다, 30년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부동산 시장의 가격 거품 붕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죠. 자, 언제 거품이 붕괴되냐 하면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서 그 이자가 늘어날 때, 자, 그때 그 거품은 붕괴되게 된다. 자, 모든 자산시장 거품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리의 상승이 선행됐다. 금리가 상승하고 얼마 있다가 거품이 붕괴됐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금리 상승에 주목을 해라. 지금 계속 중국이나 미국 모두에서 이제 이자를 낮추고 또 그 외에 뭐 양적 완화 이런 걸로 계속 자금을 풀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끝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제는 사실은 좀 살얼음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버블의 형성과 붕괴는 피할 수 없는 경제 현상입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사실은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디레버리징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미국 중앙은행 FRB가 양적 완화로 그거를 막았어요. 자,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파산하게 내버려 두면 많은 기업들 그리고 가게가 거기 돈을 넣어놨던 많은 가게가 연쇄로 파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자, 1929년 대공황 때도 그런 은행 파산이 되면서 경제가 무너지게 됐죠. 그러나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한 양적 완화는 더 큰 거품을 만들고 있죠, 지금. 자, 이 거품은 결국 금리가 오르거나 혹은 소득이 줄어들거나 할 때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 거품이나 이건 언제 폭발하게 되느냐? 금리가 오르거나 혹은 뭐 대기업들이 수출이 안 되거나 이럴 때 터지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정부는 은행의 파산을 막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어요. 바젤 3라는 새로운 그 중앙은행의 어떤 그 규정은 결국은 이런 그 은행 파산을 막는데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자산시장 버블은 유지되거나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이런 버블을 최대한 활용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은 해야 된다. 근데 만약 이자율이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되면은 버블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계속 유지되고 터지지 않는 버블은 버블이 아니에요. 버블은 터지고 나서 사후적으로 봤을 때 버블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사전에는 그것이 버블이다 아니다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요. 대세의 흐름을 잘 보고 이런 좀 살얼음판의 경제 상황에서 꼭 잘 살아남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